자, 오늘 수박 겉핥기가 다룰 사람은 서양 철학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발원지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단 한 줄의 글도 직접 쓰지 않았는데 그가 죽고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학 교과서의 첫 장을 차지하고 있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469년부터 399년까지 고대 아테네의 거리를 맨발로 누비며 사람들을 붙잡고 끈질기게 캐물었던 이 노인을 우리는 흔히 서양 철학의 정초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의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의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그의 역사적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를 연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근본적인 난관, 이른바 소크라테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무엇에 골몰했을까요? 이들은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자연 철학에 매달렸습니다. 시선이 온통 하늘과 우주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우주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윤리로 철학의 관심사를 옮겨놓은 겁니다. 바로 이 시선의 전환 때문에 그는 서양 철학사의 방향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인데 정작 그를 연구하려고 하면 거대한 벽에 부딪히거든요. 이걸 학자들은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벽은 기록의 부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저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은 그를 직접 본 동시대인이나 제자들이 남긴 2차 문헌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역사적 실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벽은 묘사의 모순입니다. 문제는 그 제자들과 동시대인들이 그려낸 소크라테스의 초상이 서로 극명하게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록은 점잖은 시민으로, 어떤 기록은 궤변가로 그를 묘사하죠. 그러니 진짜 소크라테스가 누구였는지를 복원하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은 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순을 풀어보려고 후대 학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9세기의 헤겔은 플라톤과 크세노폰 중 누구의 기록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를 학술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슐라이어마어는 크세노폰의 기록을 어떻게 보완해야 플라톤이 묘사한 천재적 면모가 설명되는지를 묻는 이른바 황금률을 제시했죠. 이후 존 버넷 같은 학자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고는 모든 사료가 공통으로 그리는 특성만 사실로 인정하자는 극단적 회의주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제각각 엇갈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문제는 100% 확실하게 풀 수 없는 학술적 난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료들을 교차로 검증하는 작업은 당대 아테네 사회가 이 거인을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오독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럼 그 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423년에 쓴 희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궤변이나 일삼고 전통신앙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소피스트로 희화화했습니다. 비록 희극적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당시 아테네 대중이 철학자를 얼마나 적대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당대 최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군인이자 역사가였던 크세노폰입니다. 그는 회상록 같은 글에 소크라테스를 경건하고 도덕적이며 실용적인 지혜를 갖춘 건실한 시민으로 그렸습니다. 다만 소크라테스 특유의 철학적 뉘앙스와 기괴한 성정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존경받는 인물로 윤색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료, 가장 중요한 플라톤입니다. 그는 수많은 대화편을 통해 소크라테스를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상적인 철학자로 그려냈습니다. 초기 대화편은 역사적 인물에 비교적 가깝지만 중후기로 갈수록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플라톤 자신의 이데아론을 대변하게 됩니다. 삼파술과 엘렌코스 같은 그의 방법론을 가장 깊이 서술한 핵심 사료지만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마지막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에 태어나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전해 내려온 학술적 전승을 바탕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소크라테스가 귀납적 논증과 보편적 정의를 추구한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플라톤처럼 이데아를 별개의 세계로 분리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히 구별해 줍니다. 덕분에 가장 객관적인 철학사적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사료로 꼽힙니다. 자, 사료를 정리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생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비극적인 재판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소크라테스가 살아낸 시대의 풍경을 함께 따라가 보죠.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기 전인 기원전 469년 아테네의 알로페케 데모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석공이자 조각가였고 어머니 파이나르테는 산파였습니다. 최하층 빈민은 아니었지만 플라톤 같은 귀족 계급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중산층 노동자, 즉 바나우소의 계급이었죠. 초기에 그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석공예와 조각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 학자인 파우사니아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크로폴리스 입구에 세워져 있던 옷을 입은 산미신 조각상이 소크라테스의 작품이라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한때는 제법 숙련된 장인이었습니다. 조각가로서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이 장인적 배경은 훗날 그가 구두 수성공이나 목수 같은 일상적 비유를 들어 철학을 설명하는 실용적인 말버릇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직업이었던 산파는 나중에 그가 자신의 대화법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사색하는 노인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군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강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성인기는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맞붙은 패권 전쟁,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 귀를 같이 합니다. 그는 중장보병으로서 약 30kg에 달하는 무구와 방패를 들고 밀집 대형 팔랑크스 전투에 최소 3차례 이상 참전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체적 아름다움을 떠받들던 사회에서 흉측한 외모로 태어났지만 전장에서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애국적 시민이었던 겁니다. 그의 전장 활약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먼저 포티다이아 전투, 기원전 432년에서 429년 사이입니다. 보급이 끊겨 군대 전체가 극심한 기아와 추위에 시달리던 포위전이었는데요. 플라톤의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증언하길 소크라테스는 한겨울에도 맨발에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행군하며 초인적인 인내심을 보였고 부상당한 알키비아데스의 목숨과 무구까지 직접 구해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델리온 전투, 기원전 424년입니다. 아테네군이 참패해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아군끼리 오인 사격까지 벌어지는 아수라장이었죠. 그 와중에도 소크라테스는 장군 라케스와 함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적이 함부로 덤비지 못할 만큼 위험 있는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무사히 후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22년 암피폴리스 전투. 스파르타의 브라시다스 장군과 아테네의 클레온 장군이 모두 전사한 이 격전지에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출전해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전장에서 보여준 이 불굴의 자기 통제, 즉 엔크라테이아는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외부의 고통이 내면의 평정을 흔들 수 없다는 철학적 신념의 발현이었습니다. 훗날 재판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학자이자 전사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핵심 근거가 되죠. 이제 비극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도덕의 문제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쟁 패배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진 아테네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깔려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에 항복한 아테네에는 민주정이 폐지되고 스파르타의 괴뢰 정권인 30인 참주의 과두정이 들어섭니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아테네 인구의 5%를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폭정을 저질렀는데요. 문제는 이 잔혹한 참주정의 우두머리였던 크리티아스와 카르미데스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의 핵심 제자였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시칠리아 원정을 파멸로 이끌고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로 잇따라 망명하며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희대의 반역자 알키비아데스 역시 소크라테스가 가장 총애하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기원전 403년 민주정이 복원되며 대사면령이 내려져 과거 행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매국노와 참주를 길러낸 스승을 향한 대중의 분노는 식지 않았죠. 더구나 소크라테스 본인이 다수의 의견, 즉 독사의 기대는 민주주의의 우매함을 비판하고 전문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에 의한 통치를 노골적으로 옹호했기에 민주파 시민들의 미움까지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아래 기원전 399년 시인 멜레토스, 민주정 복원의 주역인 정치가 아니토스 그리고 연설가 리콘이 소크라테스를 기소합니다. 다만 정치적 사면령을 우회해야 했기에 기소장의 제목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양새로 꾸며졌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불경죄 아세베이아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성, 즉 다이모니아 카이나를 도입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청년 타락죄입니다.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궤변을 가르쳐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는 혐의입니다. 표면은 종교와 도덕이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진짜 동기가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재판은 배심원, 즉 디카스트 500명 혹은 501명이 참여한 헬리아이아 법정에서 청동 디스크를 항아리에 넣는 비밀 투표 방식으로 단 하루 만에 진행됐습니다. 1차 유무죄 투표에서 소크라테스는 눈물로 동정을 구걸하는 관행을 거부하고 당당히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변호했습니다. 결과는 유죄 280표 대 무죄 221표. 표차가 의외로 적어서 소크라테스 본인조차 이렇게 박빙일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형량 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테네 법에서는 피고인도 대안적 형벌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적당한 벌금으로 타협하기는커녕 이렇게 도발했죠. 나는 아테네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일깨운 공로가 있으니 올림픽 영웅들처럼 시청, 즉 프리타네이온에서 평생 무료 식사를 대접받아 마땅하다. 배심원단은 이걸 법정에 대한 극도의 오만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사형 360표 대 대안 14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사형이 확정됩니다. 무죄를 던졌던 배심원 중 80여 명이 사형으로 돌아선 거죠. 그의 비타협적 태도가 배심원들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제자들은 탈옥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간청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리고 평생 떠받든 법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죠. 그는 도망치는 대신 독배, 즉 햄록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정합성을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독이 다리부터 심장으로 퍼지며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과정을 침착하게 관찰하던 그의 임종은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의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자, 무겁게 죽음까지 따라왔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조금 가벼운 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인 소크라테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탁에 얽힌 사연부터 그 유명한 아내 이야기까지요. 소크라테스가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서 시민들과 논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델포이의 신탁이었습니다. 그의 열성적인 친구 카이레폰이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라고 묻자 무녀 피티아가 아무도 없다고 답한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던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당대 현자로 불리던 정치가, 시인, 장인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자처하던 이들은 자기 전문 분야를 벗어난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뭔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안다는 점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신탁의 진짜 의미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대하고 둔감한 말, 즉 아테네라는 말을 깨우는 등해로 자처하며 평생을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일에 바치기로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서양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처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퍼붓고 어느 날은 격분해서 남편 머리 위에 물을 또는 오줌을 쏟아부었다고 하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친 뒤에는 을에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며 태연하게 받아쳤다는 일화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를 거쳐 중세의 초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부풀려졌습니다. 하지만 현대학계는 이 기록들이
소크라테스의 인내심과 평정심을 돋보이게 하려고 안티스테네스나 크세노폰 같은 후대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극화하고 과장한 장치라고 봅니다.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크산티페라는 이름은 황금말이라는 뜻으로 아테네 귀족 가문에서 흔히 쓰이던 이름이었고, 그녀는 10대 중반에 결혼하던 당시 풍습과 달리 약 10년이나 늦은 나이에 소크라테스와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가장이 부양 의무를 등한시한 채 거리를 떠돌며 철학에만 매달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녀는 람프로클레스, 소프로니스코스, 메넥세누스 세 아들을 길러내며 가정을 지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그녀는 사형 집행일 아침 어린 아기를 안고 감옥을 찾아와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평범하고 애틋한 아내의 모습으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악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플라톤의 향연은 소크라테스와 당대 최고의 귀족 미청년 알키비아데스 사이의 묘한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취한 채 연회장에 들이닥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기이한 매력과 절제력을 찬양하는 연설을 늘어놓죠. 당시 아테네의 관습에 따라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빼어난 외모를 이용해 소크라테스를 유혹하고 그 대가로 지혜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젊고 아름다운 육체의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영혼의 개선에만 집중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 압도적인 절제력 앞에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한한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며 외면적 성공과 내면적 성품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했다고 대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일화는 소크라테스가 에로스를 육체적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영혼의 상승으로 승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마주친 소크라테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튀어나온 눈, 들창 코, 두툼한 입술, 불룩 나온 배까지 당시 아테네인들이 이상으로 여기던 귀족적 미와는 정반대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자연정령, 사티로스 같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외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녔고 사철 내내 염색조차 하지 않은 조악한 회색 겉옷 트리본 하나만 걸친 채 스파르타 군인이 쓰던 것과 비슷한 지팡이, 박테리아를 짚고 다녔죠. 매일 아고라 장터나 체육관 김나시온에 나타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붙잡고는 덕이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사색에 빠져 길 한복판에 미동도 없이 선 채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세속의 시선 따위는 가뿐히 넘어선 고도의 철학적 몰입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가 스스로를 아테네를 깨우는 등에라 부른 이유를 이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소크라테스 철학의 알맹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상이 어디서 출발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본질을 차근차근 풀어보죠.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은 이른바 무지의 지, 즉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인식론적 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주관적 의견이나 불확실한 억측을 뜻하는 독사와 확고불변한 참된 지식을 뜻하는 에피스테메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비판한 시인과 정치가, 소피스트들은 자기가 가진 얕은 통념, 즉 독사를 완벽한 진리인 에피스테메로 착각하던 자들이었죠.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지혜로운 자에게서 논증을 끌어내어 공정하게 검토할 줄 알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무지의 자각은 낡은 선입견과 편견을 깨부숨으로써 영혼이 비로소 참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원점,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 무지의 자각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는 일방적인 강의나 저술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깨닫게 하는 두 갈래 방법론을 썼습니다. 그 첫 단계가 논박술 엘렌코스입니다. 엘렌코스는 상대가 확신에 차서 내놓은 주장 속의 숨은 내적 모순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게 만드는 파괴적이고 해체적인 단계입니다. 이 논박을 당한 대화 상대는 극심한 인지적 혼란과 마비 상태, 즉 아포리아에 빠지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이 굳게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무지였음을 고통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무너뜨리는 게 먼저인 겁니다. 엘렌코스가 오류를 파괴하는 작업이라면 두 번째 단계인 삼파술 마이에오티케는 진리를 낳도록 돕는 건설적 과정입니다.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어머니 파이나라테 같은 정신적 산파에 비유합니다.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못하듯 자신도 완성된 지혜를 건넬 수는 없지만 젊은이의 영혼에 잉태된 사상이 산고를 거쳐 올바르게 태어나도록 돕는다는 거죠. 이때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닌 허상은 상상 임신으로 판정되어 폐기됩니다. 이 방법론이 가장 극명하게 증명되는 장면이 플라톤의 메논에 나오는 기하학 노예 소년 1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하학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소년에게 한 변의 길이가 2이고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2배인 8로 늘리려면 한 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길이를 2배인 4로 늘리면 되겠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면적은 16이 되어버리죠. 소크라테스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모래밭에 도형을 그려가며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소년은 기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새로운 한 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스스로 깨우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자신이 지식을 주입한 게 아니라 소년의 영혼에 이미 내재된 지식을 스스로 다시 떠올리도록, 즉 상기하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증명합니다. 이제 그의 윤리학입니다. 소크라테스 윤리학은 암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주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두 명제가 바로 덕, 즉 아레테는 지식, 즉 에피스테메다와 누구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입니다.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상 언제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역설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악을 행한다면 그건 그가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영혼에 이로운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한 앓을 가진 사람이 그 앓에 역행하는 건 심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이 극단적 주지주의는 한 가지를 전면 부정합니다. 머리로는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쾌락이나 고통에 굴복해 악을 행하는 의지의 나약함, 즉 아크라시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알면서도 굴복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단지 쾌락의 장기적 결과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참고로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론이 인류의 보편적 경험과 충돌한다고 비판하며 이성의 판단이 감각적 욕구에 압도당하는 실제 심리 상태로서 아크라시아의 존재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론화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삶의 궁극적 목적은 부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영혼, 즉 푸시케를 최선의 상태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그는 영혼이 신성하고 불멸하는 존재이며 육체적 쾌락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영혼을 병들고 불결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신성한 내면의 소리 다이모니온이 찾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다이모니온의 작동 방식을 두고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기록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플라톤의 변명과 파이드로스에 따르면 다이모니온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시키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그가 잘못되거나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억제적 신호로만 작동했습니다. 반면 크세노폰은 다이모니온이 긍정적인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조언할 때도 작동했다고 더 넓게 해석하죠. 플라톤이 묘사한 하지 말라는 금지의 역할에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성적 논박을 펼칠 자유 공간만큼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이 다가오던 재판의 매 순간에도 다이모니온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절대적인 침묵을 곧 죽음은 영혼에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신성한 승인으로 해석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독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죽음이 후대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하나의 학파로 고정되지 않고 그의 다채로운 면모를 저마다 흡수한 제자들을 통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먼저 플라톤은 스승이 거리에서 추구하던
보편적 개념의 정의를 형이상학으로 확장해 현상계를 초월한 절대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론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스승을 합법적 투표로 죽인 아테네 민주주의의 중우정치의 환멸을 느껴 참된 지식을 가진 철인만이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 통치론을 주창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비판했지만 소크라테스가 확립한 귀납적 추론과 보편적 정의의 탐구 방법을 고대 논리학과 과학의 뼈대로 삼았고 스승의 주지주의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천 윤리학의 금자탑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세웠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도 구체적인 삶의 지표를 제공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맨발로 장터를 누비며 물질적 욕망과 사회적 인습을 조롱하던 소크라테스의 기행과 자기통제 즉 엔크라테이아는 안티스테네스와 디오게네스로 이어지는 견유학파의 직접적인 기원이 됐습니다. 또한 어떤 고통이나 위협 앞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은 그의 죽음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인 아파테이아를 최고선으로 삼은 스토아 학파에게 완벽한 도덕적 성인의 표상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철학의 시조를 넘어 다수의 폭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이성을 지켜낸 지성적 순교자의 원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그의 지상명령과 맹목적인 믿음을 끝없이 해체하는 논박술 엘렌코스는 지적 오만과 확증 편향이 횡행하는 오늘날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비판적 사유의 무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완벽한 역사적 복원은 소크라테스 문제라는 학술적 안개 너머에 영영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무지를 일깨우고 진리를 잉태하도록 돕는 그의 위대한 철학적 삼파술만큼은 오늘날 서양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불멸의 사상적 유전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는 서양 철학의 정초자 소크라테스를 기록의 미스터리부터 전장과 재판 그리고 그의 핵심 철학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단 한 줄도 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2400년을 살아남았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리스 플러스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